네. 5천만 원을요? 복지사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익명으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 제게 5천만 원이란 제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하루 4시간만 자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전 재산이었거든요. 하지만 보육원에서 저에게 도시락을 나눠줬던 지훈이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와 동생 지우가 거리에서 헤매고 있다는 기사를 본 순간 저는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시 벌면 되지만 저 아이들에게는 지금이 전부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잠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21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보육원에서는 항상 일찍 일어나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룸안은 쌀쌀했어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틀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한 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도 일해야 했으니까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는 택배 배송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도 지치지 않는 척했어요. 지칠 여유가 없었거든요. 통장 잔고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1억 원이 목표였어요. 전세금으로 쓸 돈이었죠. 더 이상 월세를 내며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집에서 살고 싶다는 작은 꿈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현장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별다른 관심사는 없었지만 습관적으로 기사들을 훑어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부모 잃은 형제, 학교도 포기할 위기. 고작 17살인 형이 12살 동생 홀로 돌봐.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소년 둘이 나와 있었어요. 형은 한지훈, 동생은 한지우였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친척들도 외면해 거리로 내몰렸다고 했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이름이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보육원에서 잠깐 함께 있었던 아이였어요. 나보다 4살 어렸는데 내가 밥을 안 먹고 있으면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곤 했었죠. 키는 작았지만 마음만큼은 어른 같던 아이였습니다. 기사를 끝까지 읽었어요. 지훈이는 고등학교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고 지훈은 학교에 가지 못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지사가 임시로 돌봐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죠. 지훈이가 내게 도시락을 나눠줬던 그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거든요. 오후 내내 일하면서도 그 기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택배를 배송하면서도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면서도 계속 지훈이와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새벽 2시 알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문득 거리에서 지내야 하는 지훈이와 지우가 생각났어요. 이 추위 속에서 그 아이들은 어디서 밤을 보내고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훈이 생각만 났어요. 예전에 내게 건넨 그 따뜻한 미소. 형, 이거 먹어요. 라고 했던 그 목소리 말이죠. 그때는 고마웠지만 별 생각 없이 받아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이에게는 소중한 한 끼였을 거예요. 나는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원래는 전세금으로 쓸 돈이었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벌 기회가 있어. 하지만 저 아이들에게는 지금이 전부야.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돈을 보내면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또다시 몇 년을 더 고생해야 하고 전세집이라는 꿈도 미뤄야 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지훈이와 지우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복지사와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한지우 형제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복지사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혹시 후원을 해주시려는 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도움을? 익명으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5천만 원을 보내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복지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이신가요?
그런 큰 금액을 네, 정말입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바로 송금하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송금 금액을 확인하며 2번이나 물어봤어요. 정말 이 금액이 맞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손가락이 떨리는 걸 숨기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자 통장 잔고는 영원히 남았어요. 지금까지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복지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이와 지우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지훈이에게 잘해주세요. 그 아이는 착한 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입대 통지서가 나왔어요. 논산훈련소였습니다.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면서도 지훈이와 지우 생각이 났죠. 잘 지내고 있을까요? 학교는 무사히 다니고 있을까요? 입소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논산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군대에서 20개월을 보내고 나면 다시 돈을 모아야겠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논산훈련소에 도착하니 수많은 청년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왠지 마음이 편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왔다는 생각 때문인지도 몰라요. 일렬로 정렬하십시오. 교관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얼른 줄을 맞춰 섰어요. 입소식이 시작되려던 그때였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연병장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싶어 의아했죠. 헬기가 착륙하자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헬기 문이 열리면서 몇 명이 내렸습니다. 별이 달린 군복을 입은 사단장, 그리고 민간인 몇 명이 보였어요. 그 중에선 아직은 얼굴 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지훈과 한지우였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린 얼굴이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이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장우진 훈련병!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변 훈련병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장우진 훈련병! 앞으로 나오십시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지훈이와 지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사단장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익명으로 5천만 원을 기부해 두 형제를 도운 장우진 훈련병입니다. 연병장이 술렁거렸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복지사가 앞으로 나와 설명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훈이와 지우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고 그것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는 거였어요. 익명의 기부자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군대에 입대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줬다고 했죠. 지우가 뛰어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이 우리를 도와준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소식이 끝나고 생활관에 들어갔을 때 동기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대단하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의심스럽다는 얼굴이었죠. 야, 너 정말 5천만 원 기부한 거야? 옆 침대에 김성호가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쳤네. 나 같으면 절대 못하겠다. 그 돈이면 차도 사고 그만해라. 제가 조용히 말하자 성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 교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단장실에 가보니 기자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장우진 훈련병, 국민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훈련받고 싶어요. 기자들은 아쉬워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사단장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진 상황이니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부터 훈련이 시작됐어요. 아침 구보를 하는데 교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장우진, 너는 앞에서 뛰어라. 모범을 보여야지. 저는 싫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동기들 중 몇 명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게 보였습니다. 왜 저 놈만 특별 대우야? 라는 시선이었죠. 점심시간 매점에서 과자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쟤 때문에 우리도 주목받고 있잖아. 부담스러워. 맞아.
괜히 기대치만 높아졌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동기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동훈이라는 친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형,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을 것 같은데.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대단한 거죠. 동훈이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런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천사의 기부, 익명의 군인, 다시 태어난 두 아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훈련소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면회 온 가족들도 저를 보려고 했습니다. 교관들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관심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어요. 장우진, 너 때문에 우리 생활관이 유명해졌다. 박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그럼 애초에 왜 그런 일을 했어? 관심 받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순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때 동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박민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진이 형이 뭘 잘못했다고. 너는 빠져. 이건 우리끼리 얘기야. 분위기가 허악해지려던 그 순간 우편물이 왔어요. 제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한지우였어요. 편지를 펼쳐 있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진 형에게, 형, 안녕하세요. 저 지우예요. 형 덕분에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지훈이 형도 고등학교 다시 다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형이 저희를 도와준 날이 저한테는 두 번째 생일 같아요. 태어난 날보다도 더 중요한 날인 것 같거든요. 나중에 저도 형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형, 군대에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랑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주변 동기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편지 한 장이 모든 걸 다 보상해주는 기분이었어요. 박민수도 제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훈이가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좋은 편지네요, 형. 저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21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지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훈련 3주째가 되자 저는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동기들과의 관계도 나아졌어요. 박민수도 더 이상 저를 적대시하지 않았고 동훈이와는 진짜 친구가 됐죠. 하지만 여전히 언론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야간 행군 훈련이 있었어요. 10km를 완전 무장하고 걸어야 하는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모두들 지쳐 보였지만 꾹 참고 따라왔어요. 행군 중간쯤 갑자기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훈련병이 쓰러진 거였어요. 최진혁이라는 친구였는데 평소에도 체력이 약한 편이었죠. 야, 최진혁 깨어나, 최진혁. 동기들이 소리쳤지만 진혁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숨소리도 거칠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교관들도 당황했어요. 구급차 불러. 빨리. 저는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보육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진혁이의 맥박을 확인하니 너무 약했고 호흡도 불규칙했어요. 심폐소생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교관에게 소리쳤어요. 교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한 리듬으로 압박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땀이 비오듯 흘렸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시간이 정말 오래 흘러가는 것 같았죠.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반복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혁이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진혁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눈을 떴어요. 진혁아, 정신 차렸니?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 동기들도 환호성을 질렀어요.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해서 진혁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죠. 의료진은 저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위험했을 거라고 했어요. 이 소식은 또다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기부 천사, 이번엔 생명까지 구해. 5천만 원 기부한 훈련병, 동료 살렸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국방부와 복지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모범 사례로 홍보하고 싶어 했어요. 한 사람의 조용한 선택이 몇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슬로건까지 만들어졌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특별한 대우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기들과 똑같이 훈련받고 싶었거든요. 장우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어? 동훈이가 물어봤어요. 보육원에서 배운 거예요.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죠. 형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진혁이는 이틀 후 훈련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형, 정말 고마워요. 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괜찮아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를 보는 동기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눈빛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제게 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특별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말이에요. 진혁이 사건 이후 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제 이야기를 다뤘고 훈련소 앞에는 항상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면회객들까지 저를 보려고 몰려드는 바람에 훈련소 전체가 시끄러워졌죠. 장우진, 또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했네. 어떻게 할래? 교관이 피곤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죄송해요. 여전히 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 하지만 이제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 교관의 말이 맞았어요. 저 하나 때문에 훈련소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덩달아 주목받게 됐고 그것이 부담스러워하는 동기들도 늘어났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뒤쪽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놈 때문에 우리까지 시끄러워졌잖아. 맞아. 기자들 질문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야. 얘네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장우진만 보면 되는데. 저는 숟가락을 놓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몇몇 동기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원한 건 아니에요. 원했든 안 원했든 결과는 똑같잖아. 김성호가 쌀쌀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해했던 그도 이제는 피곤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생활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형, 왜 그렇게 시무룩해요? 동훈이가 다가와 앉았어요. 미안해. 너희들까지 귀찮게 해서. 뭘 미안해요? 형이 잘못한 게 없는데. 하지만 다들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일부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형을 존경해요. 저도 그렇고요. 동훈이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박민수가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장우진 때문에 우리까지 계속 주목받고 비교당하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군 생활하고 싶은데 기사가 나가자 훈련소가 또 한 번 시끄러워졌어요. 이번에는 동기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기부 천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습니다. 교관이 저를 불렀어요. 장우진, 이제 정말 심각해졌다. 상부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요? 특별 관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대로 전속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않을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보육원에서도 이런 밤하늘을 자주 봤었죠. 문득 지훈이와 지우가 생각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요? 저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우의 편지를 생각하니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도움이었으니까요. 다만 이런 관심과 주목은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훈련 마지막 주가 되자 수료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국방부에서 고위 간부들이 내려와 저와 면담을 했어요. 그들은 저를 국군의 모범 사례로 활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장우진 훈련병, 당신은 이미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게 어떨까요? 국방부 차관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복무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부, 문화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복지부 관계자도 거들었어요. 그들은 저를 홍보 대사로 임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죠.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런 일에 적합하지 않아요. 면담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기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대화도 어색하고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하지도 않았죠. 우진아, 진짜 유명해졌구나. 김성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부러움보다는 부담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람이잖아.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도움될 거고. 성우의 말에는 어떤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또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사람의 조용한 선택이 몇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슬로건과 함께 제 사진이 나왔죠. 지훈이와 지우의 근황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지훈이는 고등학교에서 모범 학생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지우는 학급 임원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 됐다고 했어요. 두 아이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형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가 기자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그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편지와 선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감사 인사부터 시작해서 도움 요청까지 다양했어요. 우진 씨, 저희 아이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존경합니다. 저도 기부에 동참하고 싶어요.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편지들을 읽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할 수는 없었거든요. 교관도 난처했습니다. 우편물이 너무 많아서 업무에 지장이 생겼어요. 장우진,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야. 하루에 100통이 넘는 편지가 와. 이걸 어떻게 처리해? 죄송해요. 제가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너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부대 전체로는 부담이 커졌어. 그날 밤 저는 혼자 편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육원 후배가 보낸 거였어요. 우진 형, 뉴스에서 형을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형처럼 살고 싶어요. 보육원에서 그렇게 조용했던 형이 이렇게 큰 일을 하다니. 형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편지를 읽고 난이 울컥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게감도 느껴졌어요. 동훈이가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형,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많은 생각이 들어서 부담스럽죠? 응,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 좋은 일의 무게가 그런 거 아닐까요? 형이 한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으니까요. 동훈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수료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박민수가 폭발했습니다. 그날도 기자들이 와서 저와 같은 생활관 동기들을 인터뷰하려고 했어요. 모두들 피곤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진짜 그만 좀 해. 박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모든 동기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도 계속 비교당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군 생활하고 싶은데 생활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원한 건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지만 박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원했든 안 원했든 상관없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자들이 와서 장우진과 함께 생활하는 기분이 어떠냐? 너희도 기부할 생각 있냐? 이런 질문이나 받고 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교관들도 우리를 볼 때마다 장우진처럼 해라. 장우진을 본받아라. 이런 식이야. 우린 장우진이 아니라고. 다른 동기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아무 말 안 했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말로 쟤 때문에 동기들이 고생하고 있었으니까요. 우진아, 너 개인적으로는 나쁜 놈 아니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 때문에 우리까지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워. 김성우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군생활하고 전역하고 싶었는데 맨날 기자들이 와서 질문하고 다른 부대 사람들도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이동훈이가 제 편을 들려고 했어요. 야들아, 그래도 우진이 형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형도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동훈아, 너는 좀 빠져. 너만 계속 우진이 편들고 있어. 박민수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지훈이와 지우를 도운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생활관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동기들이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할 때도 저만 빼고 모이거나 제가 다가가면 화제를 바꾸곤 했죠.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동훈이가 다가오려고 했지만 다른 동기들의 시선 때문인지 망설이더니 결국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관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칭찬하자니 다른 훈련병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었죠. 장우진, 너 때문에 생활관 분위기가 좀 어색해진 것 같은데. 교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수료식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지내자.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날 저녁 저는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훈이와 지우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써 내려갔죠. 지훈아, 지우야, 형이 너희들을 도운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 사실 형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형을 쳐다보고 있어서 부담스러워. 하지만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다행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편지를 쓰다가 멈췄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미안해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수료식 전날 밤, 저는 그동안 써왔던 일기와 편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보내지 못한 편지들도 많았습니다. 지훈이와 지우에게 쓴 편지, 보육원 후배들에게 쓴 편지, 그리고 제 자신에게 쓴 편지까지. 문득 이 모든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이 편지들 때문에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라이터를 꺼내 편지들을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타면서 제가 되어 사라졌어요. 그동안의 고민과 갈등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조용히 살자. 더 이상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말자. 그때 가방에서 지우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 받았던 그 편지 말이죠. 태우려다가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형 덕분에 우리 살아있어요. 형이 저희를 도와준 날이 저한테는 두 번째 생일 같아요. 나중에 저도 형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니 처음 기부를 결심했던 그때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지훈이가 제게 도시락을 나눠줬던 그 따뜻한 기억,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말이죠. 맞아. 이게 중요한 거였어. 저는 지우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적어도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도움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료식 당일 아침, 또다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도 지훈이와 지우가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자들이 없었어요. 언론 공개도 없었죠. 헬기에서 내린 건 복지사와 지훈이, 지우뿐이었습니다. 사단장도 이번에는 화려한 행사 대신 조용한 만남을 준비해 주었어요. 형, 지우가 뛰어와서 저를 안았어요. 지훈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지훈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복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표창이나 그런 건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인생에 이름 하나 남겨주러 왔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21년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럼 제 이름은 너희가 잘 써줘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저 이제 중학교 가면 자율동아리 만들 거예요. 우진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지훈이도 말했어요. 저도 대학 가서 교육학 공부할 거예요.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한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비록 과정이 힘들었지만 이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 동기들과도 화해했어요. 박민수가 먼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화냈어. 아니에요. 이해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너 덕분에 좋은 것도 많이 배웠어. 나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기부해 볼게. 이동훈이도 웃으며 말했어요. 형, 저녁하고도 연락해요. 형 같은 사람과 친구로 지내는 게 자랑스러워요. 몇 년 후 저는 복지관에서 심리상담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지우는 중학교에서 우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5월 18일 제가 그들을 도운 날이 되면 조용히 꽃이 배달되어 왔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제 작은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